자, 유로 2024 대회가 점입 가경에 다다르고 있음에 따라 예전 유로 명경기를 하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로 2000에서 있었던 준결승 네덜란드 대 이탈리아의 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기는 득점이 나지 않고 승부차기에 의해서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의 명경기 중 하나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및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선수들을 보면은 상당히 레전드들로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 반브론코스트 더부르, 스탐, 보스펙트, 젠덴코쿠, 다비즈, 오베르마스, 베르캄프, 클루이베르트. 프랑크 더부르는 뭐 데보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죠. 이제 발음에 따라 뭐 그렇긴 한데 이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이탈리아도 뭐 델피에로, 인자기, 뭐 네이스타, 칸나바로 등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네덜란드가 이번 경기에서 이탈리아를 경기 내용적으로는 압도를 했거든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정말 강력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조직력이 엄청나게 극대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월드컵 때 호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유로 2000에서도 4강에 들긴 했지만 아쉽게도 이탈리아에게 패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자, 네덜란드는 4-4-2로 나왔는데요. 그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했어요. 또 이제 날개가 오베르마스도 있고 뭐 젠덴도 있고 또 베르캄프랑 클로이베르트도 이제 네덜란드의 레전드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이 둘을 이제 공존시키기 위해서 투톱을 기용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이 당시에 사사이를 많이 쓰기도 했었으니까요. 투미들에는 코쿠랑 다비즈가 들어왔는데 코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코쿠나 다비즈나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도 잘하고요. 그냥 팀 플레이어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활동을 사실 다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기도 해요. 특히 다비즈는 승부차기와 페널티킥을 막은 톨도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로만 보자면은 그냥 이번 경기에서 고트다. 별명이 있잖아요. 사냥개라고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이 다비즈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영향력은 압도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중원을 혼자서 다 쓸고 다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쿠쿠나 젠덴 뭐 빠지고 이제 셰도르프도 들어오고 뭐 빈터르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들까지 가세를 하니까 더 네덜란드가 미드필더가 공고하게 되면서 이탈리아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죠. 또 제가 보기에 이 당시에 네덜란드의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팀 조직력이 정말 좋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당시에는 이제 공격력이 특히 진짜 강했거든요. 수비 조직력도 나쁜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조직력이 정말 좋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전진 패스가 되게 잘 들어가고요.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동료 선수들이 적절한 곳에 미리 포진을 잘 해있고 그 전진 패스가 이루어진 후에 그 향후의 상황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가져갑니다. 예를 들면은 이 투톱이 이 앞에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볼을 받으려고 기다리진 않고요. 이 두 선수는 아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럼 이 선수들이 전진 패스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사이드로 벌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기회가 났다 싶으면은 본인들이 볼을 그대로 컨트롤해서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를 짓거나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거든요. 이럴 때 사이드로 벌려주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젠덴이나 오베르마스가 미리 그 지역에 침투를 해 들어감으로써 볼을 받기 좋은 편한 곳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되고 전진 패스를 받은 투톱에 사이드로 벌려주는 요 패스도 퀄리티가 다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착착착 잘 들어갔습니다. U자 빌드업, 잦은 백패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고 도전을 해올 때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네덜란드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팀 자체적인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볼 전개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걸 편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모습도 그렇고 또 이번 유로에서도 그렇고 유럽 축구에서도 앞으로 강력하게 주는 패스가 막 이상하게 바운드 될 때도 있고 패스가 부정확하기도 하고 패스의 강도도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거나 동료가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다거나 이런 무수하게 많은 변수 때문에 이 전진 패스라는 게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이런 걸 되게 편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미드필더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최후방에 있는 센터백 내지는 풀백들도 이런 패스를 과감하게 잘 해줍니다. 또 다른 네덜란드의 강점은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반대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 반대 전환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 일단 이렇게 반대 전환을 하려면은 시야가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볼을 갖고 있을 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물론 여유가 없는 상태라면 주변의 동료에게 빠르게 패스를 보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여유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더 좋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반대 전환을 자유롭게 해나갑니다. 이름으로써 볼 소유를 더 공고히 하고 이탈리아의 수비진을 더 흔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네덜란드는 아주 손쉽게 선보임으로써 정신없이 이탈리아를 뒤흔들고 경기를 내내 주도해 나갔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어떤가요? 이탈리아는 카테나치오, 빗장 수비, 아주 철벽 같은 수비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몇 번의 기회를 살려서 골을 넣고 1대0 이렇게 소수의 득실차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이탈리아는 역시나 수비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수비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본인들의 강점을 살린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 네덜란드는 자타공인 진짜 강력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방심하지 말고 더 단단히 수비를 함으로써 네덜란드를 꺾자라는 보관이 깔려있던 거죠. 이탈리아는 3백을 썼습니다. 잠브로타와 말디니는 이제 윙백 역할을 하면서 유사시에는 5백을 형성을 했죠. 물론 잠브로타야 그래도 이제 공격적인 능력이 또 출중한 선수다 보니까 약간 말디는 좀 더 수비적인 그리고 잠브로타는 좀 더 공격적인 이런 역할을 부여받긴 했어요. 알베르티니와 디비아조가 이렇게 포진을 돼 있는데 피오레는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좋은 모습을 많이 리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후방에서 나오는 패스를 피오레가 받고 앞에 있는 투토백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플러스 여기에서 네덜란드가 워낙 공격력이 강하다 보니까 피오레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1차 저지 역할도 많이 해줬죠. 델피레와 인자기는 투톱으로 서긴 했는데 델피레는 약간 섀도우 스트라이크처럼 조금 더 뒤에 포진해 있고요. 인자기는 정말 앞에 딱 틀어박히면서 언제든지 골을 넣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경기 초중반은 정말 그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네덜란드가 좀 더 지배하고 점유하면서 이탈리아를 공세로 몰아붙였는데요. 이탈리아는 적절히 수비를 하다가 틈을 봐서 앞으로 전개하는 선수비 후역습 축구를 선보였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 이러했어요. 이탈리아가 이번 유로 2024에서 스위스에게 탈락을 했잖아요. 좀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탈락했잖아요.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도 수비만 주구장창하다가 기회 봐서 이제 역습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았죠. 유로 2000에서 이탈리아가 네덜란드 상대할 때도 거의 이랬습니다. 볼 점유율이 나중에 뭐 한 3대7 정도로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물론 7이죠. 이런 정도까지 가긴 했는데 이탈리아가 앞으로 나가는 요 패스도 요것도 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앞으로 나갈 때 정말 뭐 네덜란드, 스페인처럼 아주 유려하고 세밀한 패스웍으로 상대를 썰어 나간다.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좀 약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유로 2024에 비하면은 훨씬 양반이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그 중에 한 2차례 내지 3차례 진짜 좋은 기회가 온다? 그 요거 살려내는 팀이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한 좋은 기회가 좀 왔어요. 다만 네덜란드의 수비도 스탐이 있고 더브루도 있고 네덜란드 수비가 뭐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회가 이제 무산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탈리아도 선수비 후역습의 이 과정이 그래도 괜찮았다. 상대가 네덜란드, 이 당시에 이 네덜란드를 상대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탈리아의 공격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전반 33분 경까지는요. 제가 왜 전반 33분을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잠브로타가 퇴장을 당한 시점이 전반 33분이었습니다. 잠브로타는 이미 전반 15분쯤에 젠덴에게 정확히 발 걷어차는 태클을 하면서 경고를 한 장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33분에 또 젠덴을 괴롭히다가 경고 누적이 돼버려서 퇴장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완전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브로타가 퇴장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의 일방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막아내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넣어야겠죠. 근데 그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이탈리아는 마지막 승부수를 노리고 어떻게든 버텨내자 일단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잠브로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델피에로가 우측 미드필더로 들어가긴 했는데 우측 미드필더에서 수비를 더 역할을 많이 하긴 했지만 천병 역할로서 공격할 때 드리블로 상대를 흔드는 역할을 같이 도맡아서 했고요. 알베르티니랑 디비아조는 이제 그대로 포진을 했고 피오레를 조금 더 빼면서 왼쪽 미드필더 내지 중앙까지 다 아우르는 역할을 하면서 1-4-4 형태로 갔고요. 말디니가 이제 윙백이었는데 완전히 레프트백으로 자리함으로써 수비를 공고히 한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이제 3백 했을 때 잠브로타도 뭐 윙어도 하지만 윙백도 가능하고 또 풀백도 가능하고요. 말디니는 원래 이제 수비가 더 강한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명이 퇴장당했을 때 교체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포진을 바꿔버렸습니다. 네덜란드는 잠브로타가 퇴장당한 이 기세를 살려서 이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막 나갔는데, 잠브로타 퇴장 이후에 곧바로 한 번에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바로 PK를 얻어낸 건데요. 오베르마스가 우측을 파고들고 올린 크로스를 클루이베르트가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네스타가 클루이베르트를 막을 때 옷을 그냥 잡아 끌어버려가지고 그게 주심한테 그냥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PK를 헌납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PK를 찾는 선수는 바로 주장 프랑크 더 브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득점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프랑크 더 브루가 실축을 했다는 거죠. 네덜란드의 PK는 이제 톨도에게 선방으로 막혀버림으로써 득점에 실패하게 됐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네덜란드는 그렇게 크게 상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유리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네덜란드의 경기력이 좋기도 했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PK를 실축을 하더라도 그래도 필드골로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K가 끝나더라도 본인의 이런 흐름을, 또 분위기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갔습니다. 전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갔어요. 후반전이 시작돼도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냐? 이탈리아의 수비가 결코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앞서서 계속 네덜란드의 축구가 정말 강하다, 경기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이탈리아의 경기력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명경기가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덜란드는 전진 패스나 뭐 반대 방향 전환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한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실패를 많이 합니다. 이건 네덜란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탈리아의 수비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전진 패스를 했을 때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끊어낸다던가, 아니면 받았을 때 받고 나서 볼을 세밀하게 컨트롤해야 될 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태클이 들어간다던가, 앞에서 강력한 몸싸움이나 기술적인 발기술로 수비를 해낸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네덜란드의 공격을 끌어냈습니다. 반대로 방향이 전환이 왔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헤딩으로 끊어내는 경우도 많았고요. 받는다고 해도 그 즉시 칸나바로가 붙는다던가, 델피에로와 협력 수비를 한다던가, 물론 여기서도 네덜란드가 또 여기서 풀어서 나와서 또 전진하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탈리아의 수비가 정말 뭐 걸레 수비, 고군분투, 뭐 막아내는데 급급하면서 좀 위기를 탈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비의 퀄리티로 척척척 막아내는 느낌? 그래서 사실상 필드에서의 공격으로 톨도의 손에 간 경우가 거의 별로 없었어요. 후반, 중후반 지나서야 좀 더 이제 진짜 골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졌지, 그 전까지는 일단 이 앞에서 다 거의 끊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가 슈팅을 연결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골대가 빗나가요, 자꾸. 뭐 크게 빗나가던 아깝게 빗나가던 유스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수비를 뚫어내고 어떻게든 슈팅으로 연결해내는 네덜란드도 대단하고, 또 진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 이탈리아도 대단하고, 정말 명경기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후반전도 이러한 흐름은 마찬가지였는데요. 후반 중후반 이후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수를 양 팀이 썼는데요. 사실 두 팀 다 되게 숨죽이면서 경기를 했을 거예요. 네덜란드는 골이 나야 되는데 진짜 너무 안 난다라는 조급함,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든 한 골 먹히면 진짜 이기기가 힘들다는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양 팀에 서로 작용을 하면서 되게 힘든 경기를 펼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의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와중에 네덜란드가 한 번 더 PK를 얻어냅니다. 다비지가 엄청난 돌파로 이탈리아의 박스를 직접 타격했고요. 이때 율리아노가 급하게 태클을 했는데, 요번에도 정확하게 발만 차는 태클, 바로 PK. 자, 그런데 이 PK마저 실패를 했죠. 이번 키커는 클루이베르트였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거 경기력과 별개로 과연 이거 정말 맞는 걸까? 이게 경기가 잘 풀리는 걸까? 혹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한 음습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네덜란드는 더욱 더 골을 넣기 위해서 일부 선수들을 교체를 하는데요. 셰도르프를 이제 투입을 하고요. 빈터레를 투입을 하고 반 보센도 투입을 했어요. 사실 빈터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95분쯤에 이제 연장쯤에 교체를 한 거고, 이제 셰도르프는 또 다재다능한 천재 미드필더 아닙니까? 공격력 강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반 보센도 이제 공격에 이제 재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베르캄프는 이번 경기에서 영향력이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적으로 팀 플레이어로서는 괜찮은데 우리가 의뢰 뭐 클로이 베르트나 뭐 베르캄프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에게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역할이라든지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친 게 사실이기도 해요. 체력 안배 차원에서도 반 보센으로 이제 투입을 했는데 이미 경기는 뭐 압도를 하고 있었고 그 압도하는 경기가 뭐 분위기가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거죠. 다만 이렇게 바꾸고 나서 조금 더 골에 가까운 장면은 나긴 했습니다. 아, 클로이 베르트가 참 이날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뭐 슈팅 타이밍이 전혀 아닌데도 슛을 가져간다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볼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든 슈팅으로 이어나간지. 근데 다 빗나가요. 그러니까 참 안 풀린다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 클로이 베르테가. 오베르마스도 정말 빠른 돌파를 통한 뭐 크로스라든지 이런 돌파를 정말 기대했는데 그런 장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잘 터져줘야지 이탈리아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제 페소토랑 델베큐랑 토티랑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인자기가 워낙 이제 활약이 좀 적기도 했고요. 델베키오는 인자기에 비해서는 어쨌든 공격수로서의 툴은 더 다양한 선수니까 인자기는 좀 약간 위치 선정이랑 골 결정력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된 선수다 보니까 델베키오를 후반에 투입을 해서 승부수를 띄웠고 이때 토티는 왼쪽 미드필더로 들어가긴 했는데 뭐 워낙에 공격적인 재능이 출중하잖아요. 원터치 패스라든지 연결하든지 기회 창출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후반 승부수 띄울 때 아주 적합한 교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델피에로는 드리블이나 킥은 좀 좋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날. 근데 드리블은 여전히 이제 위협적이기 때문에 계속 남기면서 역습할 때 델피에로, 델베키오, 토티를 위주로 해서 역습을 하면서 네덜란드의 뒷공간을 노렸죠. 그리고 실제로 골에 가까운 장면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반대살의 선방에 맡기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기회는 어쨌든 너무 극소수 희박한 기회였고요.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탈리아는 네덜란드와 이제 연장까지 가게 되고 연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톨도의 엄청난 활약이 펼쳐지면서 3대1로 네덜란드를 꺾고 이탈리아가 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유로의 명경기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이탈리아가 탈락했다는 거에 대한 되게 큰 아쉬움이 있고 또 네덜란드가 좀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겹쳐져서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이제 다뤄봤어요. 또 마침 이 두 팀 간의 이 경기가 명경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라이트뷰는 이 양 팀의 경기로 구성을 해봤고요. 이번 유로 2024도 점점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끝까지 어떤 팀이 우승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트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